최근 일본에서 정치적 이유로 반도체 핵심 소재와 관련하여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이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캐치올 제도가 무엇이기에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캐치올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캐치올이란? 캐치올은 수출 통제 제도 중 하나로 전략물자나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 파괴 무기 WMD나 대량 살상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4대 국가 수출 통제 체제에 따라 회원국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부 비전략물자가 테러나 WMD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수출 통제의 보완 조치로 도입됐습니다. 캐치올 제도는 인지 노후, 통보 인폼, 의심 서스펙트의 3대 요건을 가지며 한 개라도 해당되면 적용됩니다. 인지는 수출자가 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안 경우, 의심은 해당 물품이 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통보는 정부가 대상 품목을 지정 및 공표해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한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마다 화이트리스트가 있어 백색 국가와 비백색 국가에 따라 국가별로 적용하는 3대 요건이 달라집니다. 한국은 2001년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가입을 마무리했으며 2003년 전략물자 수출입 통합공고에 캐치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07년에는 금거 규정을 대외무역법에 넣으며 캐치올 제도를 법률로 격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통제력을 인정받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통계에 따라 전략물자 관리 17위 2019년 5월 23일 기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캐치올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현재 일본은 캐치올을 시행령의 포괄 위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캐치올과 통제 대상 품목은 거의 유사하지만 한국이 더 엄격하게 국가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백색 국가에 한해서 인지와 통보를 적용하고 비백색 국가는 의심을 포함하여 3대 요건을 모두 적용합니다. 반면 일본은 백색 국가에게 3대 요건을 제외해주고 비백색 국가는 인지와 통보를 적용합니다. 이는 일본이 지적했던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엔 무기 수출 금지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3대 요건을 모두 적용하며 일본은 최종 용도에 대한 인지와 통보 요건만 지키면 가능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품목 통제나 중점 감시 품목 운용 역시 한국의 규정이 좀 더 강력합니다. 한국은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의 21개 품목을 통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시리아에만 같은 수입 품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중점 감시 품목 190개를 지정하여 수출을 통제하지만 일본은 재래식 무기 34개와 WMD 40개 등 품목 지정만 한 상태입니다. 통제 품목 역시 한국의 경우 유럽연합 방식을 준용하여 4대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통제 품목을 분류에 따른 통제 리스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통제 품목 리스트의 경우 각 체제의 통제 품목을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확인하기에 한국이 더 직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일본은 이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포괄 허가를 수출 때마다 건별로 허가받아야 하는 개별 허가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벌인 것은 한국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확정한 판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일로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이번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18년 기준 이미 일본의 턱 밑까지 따라와 있습니다. 1인당 명목 GDP는 한국 31,048불 일본 39,101불이지만 1인당 구매력 기준 GDP는 한국 41,157불 일본 43,079불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전자산업의 경우
이제는 일본 10대 기업 전부의 시가총액을 합쳐도 삼성전자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IT, 전자산업의 넘버원은 누굴까요? 당연히 한국입니다. 이것이 저들 일본이 이번 공격을 단행한 주된 이유라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뒤집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판단일 겁니다. 그럼 군사력은 어떨까요? 한국과 일본은 세계 6위에서 8위를 왔다 갔다 하며 비슷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군, 공군력은 열세지만 육군력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세합니다. 게다가 저들이 갖지 못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는 대단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만에 하나 무력 충돌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질까요? 일본과 전쟁이 난다면 60세가 넘은 분들도 총을 들고 달려갈 겁니다. 아직도 일본이 두렵나요? 정당한, 그들도 인정하는 강제징용 개인 배상 청구권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단을 꼬투리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안 팔겠다 하고 돈 될 만한 자동차 같은 건 적극적으로 팔겠다 하는 아쉬운 군사정보는 계속 받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굴복하는 게 답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굴복한다 해도 굴욕적 외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보복 조치의 당사자들인 우리 기업들은 힘들지만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겁을 집어먹고 굴복하려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일본. 치밀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거대한 경제 강국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막강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대통령도 바꾸었던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우리를 침략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옮고 그름을 따질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적과 맞서 싸울 때라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불매운동은 국민이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생각됩니다. 강압이 아닌 자율적인 면에서 말이죠. 옮고 그름은 전쟁에 이기고 나서 표로 행사하면 됩니다. 전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분명 우린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